안녕하세요. 도착했습니다. 아니 종목 주식도 매일 떨어지는데 이렇게 어디 이렇게 놀러 가냐고 물어보고 싶죠? 떨어지고 또 맨날 이렇게 뭐 주식이라는 게 또 몇 년에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또 1년에 한두 번씩 또 수시로 뭐 악재랑 호재가 터지고 또 악재가 많이 터지고 또 우리는 또 많이 힘들고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저는 이렇게 놀러 가느냐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요. 뭐 제 종목이 떨어지고 그러면 괴롭죠. 괴롭지 않으면 말이 안 돈이 날라가는데 밤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근데 뭐 그거 여러분 저는요 하도 많이 경험해서 물론 고민되고 기분은 굉장히 힘들지만 만약에 그때 제가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정말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웠다면요 아마 저는 뭐 그 전에 은퇴했든지 자살했든지 아니면 주식을 끊었을지도 몰라요. 다 거덜나서. 근데 그러한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위기도 많았고 너무 많았죠. 그래서 사실 웬만한 위기가 닥치면 물론 고통스럽고 기분 나쁘죠. 한 번 더 그럴 때 저 멀리서 높은 곳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강의 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행 가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도 그렇고 괜찮았어요. 날씨는 좋은데 기분은 안 좋아. 습기도 있고 뭔가 이렇게 날씨는 맑은데 땀이 나고 습기도 많고 사실 이런 날은 저는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장난도 치고 그거는 날씨 탓이 아니라 그냥 날씨도 재밌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극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날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집에서 수박 먹고 그 비디오 영화 보고 주식 잊어버리고 전투는 여러분 전투할 때도 왜 중간중간 전투 쉬잖아요. 1년 내내 그 군인들 전투하면요 한 명도 생존 못해요. 여러분들 주말에는 있고 또 멀리서 높은 곳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입구를 잊어버리시고 주말 꼭 즐기셔야 돼요. 이런 날은 밖에 나가시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 이런 날은 집에서 시원한 수박에 재밌는 영화 또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제가 어디를 좀 가야 될지 기타를 쳐러 가야 될지 몰라서 오늘 이제 갔다 왔는데 또 장모님 와 계시네. 또 장어 먹으러 장어 또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 되면 여러분 밤에 강의하고요. 왜냐면 내일 또 즐겨야 되니까 오늘 가능한 강의를 여러분 약속했으니까 내일 한다고 가능한 오늘 해보고 안 되면 내일 꼭 하겠습니다. 일단 날씨도 맑은데 불쾌지수는 안 좋으니까 재밌고 즐거운 노래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여러분 광고 CM송 노래 많이 했어요. 근데 몇 곡을 더 제가 첨부했는데 아직 그 노래를 아는데 코드를 몰라서 여러분께 발표 못했는데 오늘 그 기존 CM송에 내가 부른 노래에 그 새로운 곡을 붙여서 묻어서 사실 은근슬쩍 틀리니까 묻어서 여러분께 연주해서 주말 정말 요즘 주식이 힘들죠. 조금 더 즐겁게 한번 제가 연주해 보겠습니다. CM송 레파토리 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오늘 강의하고 늦으면 강의 내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갑니다. 렛츠 고. 자, 날씨 더우니까 이런 날 시원한 거 마셔야죠. 오란시. 그러니까 콜라 같은 기분으로 오란시도 음료수죠. 오란시를 스타트로 해서 오늘 CM송 가겠습니다. 갑니다. 렛츠 고. 하늘에서 별을 따라 하늘에서 달을 따라 그 손에 담아드려요 날씨 아름다운 날들 사랑스러운 눈동자 오란시 자, 이제 음료수 먹고 껌 또 씹어야죠. 롯데 껌 갑니다.
언제나 너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기파. 이제 더우니까 또 브라보콘도 먹어야지.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납시다 브라보콘. 살짝이 데이트 해도 돼 브라보콘. 브라보콘 해도 돼 브라보콘. 자,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 과자도 먹어야죠. 새우깡. 소리가요 소리가 새우깡의 소리가 아이 얼음속 자꾸만 소리가 언제든지 새우깡 어디서나 맛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무심 새우깡. 새우깡 갖고 배가 안 불러. 과자 하나 더 먹어야지. 이번엔 맛동산 먹읍시다. 해체 맛동산. 맛동산 먹고 치가 맛동산 먹고 맛있는 티 맛이 좋아 맛동산 해태 맛동산. 땅콩으로 버무린 튀김 과자. 해태 맛동산. 아직 배가 고파. 하나 더 먹어야 돼. 월드콘. 더우니까 또 콘으로 갈게요. 요즘 지금도 월드콘 있죠? 아시죠? 월드콘. 옛날 이 광고 들어가 있었어요. 뭐니 해도 맛있는 게 좋은 거죠. 월드콘 설명 필요 없고 일단 맛을 보세요. 아마 놀랄 거예요. 제가 이절도 있어요. 상쾌한 기분 혜태 혜태 롯데 같은 말 혜태 같은 말 혜태 롯데 같은 거. 시간 됐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묻어가는 곡이에요. 지금도 농심라면 있죠? 라면 하나 먹어볼까요?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아우 먼저 들게라 농심라면. 제가 다시 할게요.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아우 먼저 들게라 농심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심라면. 즐기고 싶은 말 먹고 싶은 말 만나면 포머스트 즐거워 포머스트 좋은 거니까 너와 나의 포머스트 빙그레 아이스크림이죠. 너도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세요. 한장 한통이 엄마도 샘이라도 샘들원장 빛깔을 보세요. 간장 냄새 입맛을 돋군 샘표 간장. 그냥 코드 엉터리를 막 하는 거예요. 생활 속의 백화점 신세계. CM송 끝. 저녁에 시간 되면 광고할게요. 자, 강연을 위한 전야제 CM송 했습니다. 저녁이 뵐지 내일 뵐지 강의는 그대로 약속대로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좀 졸리네. 어제 좀 무례하고 오늘도 좀
바빴어요.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좀 피곤하네요. 좀 피곤하고 약간 졸리고 내일도 제가 조금 약속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내가 여러분들 오늘 동영상 강의가 오늘 늦어서 내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못할까봐 오늘 좀 하고 안 끝나면 내일 연결해서 여러분 약속한 거니까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제 강의를 이번에 기다렸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증권주가 우리가 최근에 삼성증권 추천했는데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또 한글 컴퓨터 또 최근에 그 오너리스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떠들어대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 또 현대 그로비스와 모비스가 그로비스가 이제 오늘 무상 권리락을 했죠. 그런 문제점 또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 금리 인하는 저는 필연적으로 봐요. 그다음에 또 트럼프 리스크 인해서 주가 전망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시의 호황제는 항상 있는 거고 항상 과거에도 계속 그러한 변화무쌍한 일이 많았고요. 또 현재도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팩터, 그런 요소들을 정확히 예측하고 진단하고 그러면 백전백승이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9.1 테러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미국의 서프라임 무기지라든가 과거의 IMF라든가 9.1 테러라든가 우리 인간이 예측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예측한 거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항상 그동안 많은 수많은 학제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데서 나왔습니다. 비관하는 국가부도 우리 IMF 때도 국가부도 아무도 예상 못했고요. 9.1 테러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설마 미국이 금융공황에 올 거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주가 폭락한 거 아무도 몰랐었고요. 우리가 상승을 예측은 했지만 돌발 악재에 대한 옛날에 우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오스틴 인프런트라든가 그 전에 또 그런 악재가 굉장히 기업마다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 횡령 등등 이런 것들 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들 소도시만 경험했을 감자 상패 또 어떨 때는 갑자기 무상증자 이런 거 선정도 있고 또 어떻게 수익 난적도 있고 어떻게 또 아마 상장 폐기당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한 게 많이 벌어지는 게 또 이 시장이고 그래서 이 시장이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도 그러한 악재를 한 번도 도망쳐본 적 그냥 다 당했죠. 왜 그 양반도 그러한 거를 돌발적인 어떤 그러한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경제 지표라든가 고용, 금리, 이자율 이런 거를 다 예측하고 그랬지만 어떤 그 돌발 악재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러한 호재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남보다 빨리 혹은 남보다 냉정하게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밖에 없고요. 또 그랬던 사람들만 살아남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어떤 강의를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별로 크게 준비하지 않아요. 왜 준비하지 않냐 그러면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좋은 것만 자꾸 준비하게 됩니다. 인간이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좋은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강의를 할 때는 준비 없는 강의를 많이 해요. 오늘 준비할 힘이 없죠. 간략하게 쓰긴 써요. 뭐 할 것인가. 하지만 제가 준비를 하다 보면 만약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해본 적인데 해보다 보면 항상 좋은 것 쪽, 내 위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 없이 갑작스러운 강의를 할 때는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것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박 2일 여행 갔다가 아까 왔고 또 장모님이랑 저녁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잠깐 정리하고 바로 여러분들한테 혹시 내일의 일과 때문에 여러분과 약속을 못 지킬까봐 지금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40년 근무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호재는 괜찮아. 호재는 올라가는 거니까 뭐 내가 교만해지고 좋아서 좋다 보니까 잊어버리죠. 위기에 대해서. 근데 위기가 수도 없이 닥쳤을 때 제가 만약에 방에서 혼자서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아마 이랬으면 저는 그 기업을 굉장히 분석을 못했을 거예요. 그 기업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니까 좋아지겠지 라고만 좋게 해석하다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주가가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혹은 상장 폐지, 감자당해서 수많은 투자가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이 증권시장을 떠난 이유는 자기가 보유한 종목을 가능한 좋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 마음이 편하니까. 저도 마음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정말 큰 위험이 온다는 거. 우리가 생존을 해야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완전히 져버리면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 대응 능력 이런 우리가 좋은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가 악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맹렬하게 대응하게 되는가,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관심이 많잖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첫 번째 타이틀, 원래 그 타이틀은 한 중간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 뭐 자꾸 이렇게 불안해 하시니까 오늘 그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컴퓨터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뭐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옛날에 그 현대그룹이 대북 사업을 할 때 우리 정종현님이 손때 몰고 가고 현대그룹이 형제난이라고 들어보셨죠? 현대그룹이 북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신문 뉴스에서는 굉장히 현대그룹을 굉장히 뭐 하중일 떠드니까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현대가 이제 뭐 삼성이나 라이벌이었는데 뭐 그때 DJ 정부랑 이제 가까워져서 뭐 이제 LG화덕체, LG화덕 인수해서 하이닉스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방송은 당연히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만 계속 해석을 하죠. 그래서 많은 투자가들이 현대건설, 하이닉스, 뭐 현대전공 뭐 등등해서 현대그룹 주식을 굉장히 기관도 선호하고 굉장히 그 현대그룹이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한 번도 나쁜 이야기 나온 적이 없죠. 근데 저도 실패를 많이 했지만 그 당시에 저는 현대그룹의 그 수익성 사업, 과연 대북 사업을 했을 때 현대그룹이 수익이 나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북한이라는 나라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 무한대 퍼준다는 현대그룹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강연하면서 기업이 장사를 안 하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무지막지한 자금을 북한에 댄다는 것은 결코 호재가 아니다. 몇 년 뒤에 현대그룹은 상당히 주가가 제가 부도의 이야기는 안 했어요. 상당히 주가가 많이 폭락할 거다. 왜? 돈을 갖다 계속 북한에 쏟아부으니까 결코 기업의 주가는 좋지 않다 해서 현대그룹 주식은 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 고객들도 현대건설을 그때 들고 계신 분 많았고요. 다행히 하이닉스는 없었어요. 그때 현대그룹주가 아주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제 손님들도 이제 현대건설 같은 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해서 그 당시 건설 붐이었고 또 건설주가 에이스였는데 그때 현대건설 주가가 한 4, 5만 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도 거기를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내 고객들한테 현대그룹을 좀 줄여달라.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을 거다. 돈이 하고 나가니까 호재가 아니라는데 뭐 제 말보다는 방송을 많이 믿으시니까 그거를 들고 계시다가 10대 1 감자를 2번 당했어요. 즉 천주가 100주
10주가 10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부도를 한 거죠. 뭐 그래서 은행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현대그룹 여기 형제인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정모 회장님은 현대차를 끄고 따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세무사 안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현대그룹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 당시 현대는 현대건설, 즉 정모 회장님의 기업이 거의 주도적 역할을 했었죠. 나중에 몇 년 뒤에 많은 투자가들이 고객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뭐 손해가 거의 거덜났죠. 현대차 산 사람만 살아남았어. 대부사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지금도 상당히 저는 잘 평가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왜 안 남냐면 왜 남냐 그러면 고객들한테 조금 더 강력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게 그러면 내가 좀 더 강력하게 절대 못 간다 문제 생긴다라고 얘기했으면 현대건설 하신 분들이 많이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그때 하이닉스 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자도 45대 감자를 2번 했고 뭐 근데 한편으로는 주식을 누가 하냐 방송이 좋다 그러니까 뭐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저도 집에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는 안 걸렸지만 내 주위에 있을 사람들은 현대그룹에 많이 손실을 본 정도가 아니죠. 뭐 거의 뭐 거덜나다시피 했죠. 방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측한 것뿐이었고 그 예측이 틀린 것뿐이죠. 지금도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게 기업가는 장사만 하는 거지 다른 정치라든가 그 회사 돈을 갖다가 정치장을 되고 회사에 관리 안 하면 그 회사는 저는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저는 현대그룹 하면 그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죠. 자 넘어갈게요. 제가 여러분 작년에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비교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언론에서는 LX 인터내셔널이 5만 5천원대 더 많이 갈 거다.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추천한 적도 없고 무겁다고 주위에서 관심이 없었죠. 그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만 원이었습니다. 2만 2천 원, 2만 원이었고 LX 인터는 5만 5천인데 제 강의 녹취되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1년 안에 주가는 뒤바뀔 것이다. 1년 뒤에 포스코 인터가 더 비싸다. 제가 지금 그 설명은 다 안 드릴게. 그때 너무 설명을 많이 해서 지금 그것도 한번 리바이벌 식상할 거야. 나는 그렇게 예측한다. 그때 방인산업체 이야기하면서 방인산업체가 좋게 얘기하면서 이 포스코 인터와 절대 LX 인터내셔널은 GS그룹이 지금 4,000원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무역주가 왜 포스코 인터넷이 비싸야 되고 그 다음에 LX 인터, GS 인터 그룹 순으로 나가는가를 설명할 때가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몇 분의 투자가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왜 이사님은 뉴스에서는 LX 인터를 추천하는데 그 무거운 포스코 인터를 추천하냐.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했죠. 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5,000원, 4만원 가야 되고 LX 인터가 3만원 가야 되는가. 최소한 이게 많이 높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 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가 틀렸죠. 바로 한 2달 뒤부터 주가는 포스코 인터는 4만원 갔다가 9만원까지 갔고 LX 인터는 6개월 뒤에 6만원짜리가 3만원까지 떨어졌죠. 제 예상보다 빨리 온 거죠. GS그룹은 이제 뭐 원래 4,000원, 3, 4,000원짜리니까 왜 그런가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제가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 또 제가 은행주가 그때 증권주가 5만원 냈고 은행주가 한 만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은행주가 비쌀 것이라고 제가 25년 전에 예측을 했다가 또 그건 좀 이따 증권주 강의할 때 하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할 말이 많아요. 물론 제가 잘한 것도 있지만 예측이 틀린 것도 있어요. 작년에 이제 최근 거로 넘어갑시다. 이제 저도 이 금융시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은퇴하지 않는 한 돌발악재는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주가를 찍어보겠지만 90% 80% 주가가 허다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거의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닥은 사는 순간 팔 준비해라. 올라가면 내비두고 떨어지면 바로 팔아라. 5% 떨어지면 뭐 아니면 알아서 팔아라. 제가 그 말씀 안 드리고 저까지 부실주를 어느 순간 이걸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러한 경험이에요. 우리가 10번, 9번을 잘했다가 2번 실수로 돈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핑크빛이 취해 있을 때 내가 돈을 벌고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무리한 베팅을 하게 되고 무리의 수를 두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은 교만과 욕심인데 그 순간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이트를 사실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런 한국 컴퓨터 그런 종목을 샀을 때 악재가 나왔어요. 대처 방법. 우리가 할 거에 대해서 이 한컴이 얼마 간다, 현대건설 얼마 간다, 이게 얼마 간다 이렇게 했다가는 현대건설 짱이 나고 옛날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께서 재무제표 공개 안 했거든요. 내가 그 대우그룹은 사지 말라 해서 재무제표 공개 안 한다고. 근데 그게 어느 날 IMF 때가 부도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IMF 끝나고 한참 뒤에 대우그룹이 부도났어요. 왜? 김우중 회장님이 배당을 꼭 주식으로 줘요. 유상증자를 해. 그리고 재무제표 공개를 잘 안 해. 그래서 그 당시 대우그룹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즉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옛날 대우 인터내셔널이 대우그룹이었어요. 그게 포스코 부도나서 넘어간 겁니다.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이에요. 부도나서 넘어간 거예요. 대우증권이 부도를 많이 냈는데 그때 우리가 의심할 거는 대우그룹이 좋은 회사인데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았죠. 배당을 현금을 안 줘요. 꼭 주식으로 줘요.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는 대우그룹이 없었어요. 왜? 의심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를 것 같아요. 자꾸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근데 강의가 시간이 깊어가고 어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갖고 있고 우리랑 대형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 호재도 나오겠지만 악재도 많이 나와요. 특히 재무제표가 취약한 경우는 악재가 더 많이 나오고요. 또 흔히 말하는 이제 오너리스크, 뭐 우리 현대그룹이 막 북한에 투자하듯이 김우재장님 그렇게 투자해서 옛날 뭐 대기업도 부도난 게 많아요. 뭐 쌍용, 동화, 쌍용 뭐 등등해서 대기업 해체제과, 국제상사 부도난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뭐 대기업도 안 좋은 게 많아요. 오너리스크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여러분과 한번 상의하는 건데요. 여러분 특히 소형주 코스닥 뭐 대형주야 우리가 예측 가능해요. 뭐가 터졌으면 거기에 대한 그래서 삼성 이건 회장님이 뭐 깜빵 갔다. 옛날도 뭐 이정현이 깜빵 갔다. 이건 회장님이 깜빵 갔다. 정모 회장님이 법정에서 그때 막 난리 난 적도 있었어요. 현대차 회장님께서 대기업들이 순환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는 대기업이니까 우리가 그 대처하기 쉬워요. 왜? 일단 재무구조가 좋고 큰 회사도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천천히 분석하면서 안 팔 경우가 많았죠. 좋은 회사는. 그러나 이제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은 회사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뭐 10억, 50억 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적자 전환해서 그냥 부도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대형주가 났을 때는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대처를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주만큼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했죠. 위기는 기회다. 이게 대형주가 악재가 나오면 그건 그대로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러시아 문제 철수한다, 폭락했다. 그거 노마크 찬스야.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님이 그때 깜빵 갔다. 그러면 떨어지면 그만큼 또 올라가. 노마크 찬스야. 그 회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그 주가 회장 부도나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진 만큼은 올라가. 왜냐하면 회장님께서 문제가 생기면 성장은 못하지만 그 대기업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 대처가 됩니다. 다만 이제 투자가 어떤 신사업 투자가 조금 지연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하지만 주가가 회장이 부족했다고 폭 떨어졌다가 올라가지 그게 폭등은 안 해요. 그 떨어진 만큼 없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런 외부 악재는 여러분 기억날 거야. 외부 악재는 기회다. 떨어지면 그대로 먹는다. 현대차가 러시아 문제 그가 있다 등등 이렇게 나올 때마다 지나고 나면 여기서 2달만 지나면요, 그거 그대로 회복합니다. 거의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작년에 또 이거 3분이니까 또 넘어가서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이구나. 여러분들 여기 거의 제가 90% 이상 경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오스틴 인프라, 저도 이제 또 재작년이니까 오스틴 인프라 트런스를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저는 산 걸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굉장히 그걸 주식을 선호했죠. 실적이 좋아져서. 그래서 2만 원에부터 올라간 주식을 저는 2만 원에 사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5만 5천에 조금 사고 주로 7만 원, 8만 원에 많이 샀어요. 여러분들랑 비슷합니다. 7, 8만 원에 많이 사고 또 한 번 또 크게 먹고 다시 또 11만 원에 사고 주탕 세탕 하고 있다가 12, 3만 원대 이제 계속 이제 전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횡령 사건이 벌어졌을 거예요. 잠깐만요. 횡령 사건이 벌어져. 1800억 정도가 이제 지금 횡령이 벌어져서 매스컴에서 이제
탁 떠들었죠. 이제 오세이프로 1,800억 지고 횡령해서 이제 뭐 주식에서 이제 뭐 막 몇백억 깨지고 뭐 또 뭐 도박장 가서 일리고 돈이 한 방이 없어. 주식에서는 많이 깨졌어. 한 3, 400억 깨졌어. 그러니까 주식 200억 가져가서 깨먹으면 또 200억 가서 깨지고 계속 그런 거야. 주식 여러분 아시죠? 그냥 돈 넣으면 다 깨지는 거. 그 사람은 일 수밖에 없어. 왜? 메뉴를 안 바꾸고 원래 스타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200억, 100억 횡령 깨지면 또 100억 횡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깨먹는데 그게 1,800억이야. 그래서 뉴스에서 굉장히 상패까지 거론되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행했죠. 저도 그때 마음 편치 않았어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마음 편하게 강의했지만 한편으로는 뭐 상패는 안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기업의 가치란 게 있어요. 왜 우리 한 기업은 악재가 나면 안 떨어지 일정 수만 떨어지는 게 그 회사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BPS 쉽게 설명하면 청산했을 때의 기업 가치라는 게 있어.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은 청산하면 주주에게 들어갈 돈이 생겨. 그게 이제 BPS라 그러죠. 별로 BPS를 그렇게 신봉하진 않아요. 왜냐 그러면 한 BPS 기업 돈 버는 기업은 BPS가 높아요. 높은데 높으면 뭐야 안 올라. 성장성 없으면 안 올라가는데 뭐. 은행도 BPS 높아도 안 올라갔잖아. 그래서 그 성장성이 없는데 내가 청산했을 경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주당 장부 가치라 그러죠. 장부 가치. 아니 오세인포넌트는 이익이 많이 하는 기업이고 뭐 2천억이 없다고 뭐 회사가 잘못된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부도 리스크는 제로다. 내가 책임지겠다. 다만 오너의 관리 능력, 돈을 그렇게 2천억 빼갈 동안 오너가 뭐 돈 짰다, 오너랑 짰다 이런 별 소문이 다 났어요. 관리 시스템, 내부 통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로 인해서 외국인이 거래가 제대로 팔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산했죠. 외국인이 팔았을 경우에 이게 오너 리스크, 오너가 이제 이렇게 통제를 못하고 막 개판됐으니까 그때가 13만 원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했을 거야. 20-30% 한 번 하적하면 끝난다. 왜 끝나느냐? PPS가 이익이 나는 게 뭐 2천억 없다고 날렸다고 그게 1,800만 원짜리 회사가 없어질 부도난 회사 같으면 떨어질 회사 같으면 애당초 그 주식은 못 가는 우리의 목표가 30만 원 못 가는 거다. 그거 1,800억 물론 이익은 줄겠지만 이익은 난다 그래도. 그래서 1, 2년 뒤에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2, 30만 원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업의 신뢰도 때문에 한 2, 30%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오스틴인프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균 단가 7, 8만 원, 9만 원이니까 한번 하한가 쳐도 우리는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가져갑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단 시간은 길게 합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뭐 한 5개월, 4, 5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조할 때 수시로 제가 카톡방에 썼습니다. 나는 절대 걱정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다행히 없더라고요. 정말 제 말을 믿고 뉴스를 안 믿고. 하지만 저도 사실 마음은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참 여기 이 직업이 외롭고 고독해. 정말 저는 웃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악재 터져서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뭐 터키 가고 뭐 주가 2,100포인트 터키 여행 가고 스위스 여행 가고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골방에서 호름 예를 들어서 오스틴인프라 연구했다 가정해 보자고요. 그 뉴스 다 듣고 뉴스에 맨날 안 좋은 얘기 하잖아. 차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좋게 보는데 저쪽에서는 무조건 팔라는 거야. 옛날에 현대거 그룹이 제일 좋다고 우리나라에서 나 혼자 나쁘다 그래. 그걸 뉴스를 내가 계속 봐서 와 현대건설이 좋은가 보다. 나 샀을지 몰라요. 그냥 냉정하게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아니 기업이 계속 북한 돈 줘주면 저희 사죠 어떻게 되나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이름만 하면 사람들이 그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현대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은 북한 그 배 타고 가는 것도 관광도 못 갈 거야. 그렇게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때 정말 그 대대적으로 현대그룹이 김대중 때 정말 떴었어요. 1년 만에 이제 작살났죠. 1년 만에 부도가 많이 났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막 떨어지고 고통스러우면요. 여러분 멀리서 한번 그 회사를 자꾸 쳐다보고 뉴스도 그러면 여러분 그거 못 견뎌요. 그냥 냉정하게 그 회사를 평가하시고요. 그 평가한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멀리 떨어지세요. 멀리 한 발을 떨어져서 그 회사를 평가하시고 이 회사가 희망이 없으면 여러분 치셔야 돼요. 파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뭘 봐야 되느냐? 악재가 터졌어. 자 그럼 이 악재가
여러분 꼭 적어서 기억하세요. 이 악재가 이 회사의 생존, 즉 부도 리스크가 있나 없나, 생존에 있나 없나를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코스닥 기업 막 흑자 막 이상하다 어느 날 배가 딱 적절해서 그러면 아이 뭐 흑자 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재무구조 보니까 부채비율 없고 유보율도 없고 BPS는 한 1,000원밖에 안 돼. 장부가 1,000원밖에 안 돼. 근데 주가는 2만 원에 그거 1,000원 가치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느 조그만 코스닥 갖고 있는데 오늘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뉴스에 났어. 막 여러분 알까 수록해나. 그러면 그거 뉴스 보고 좋은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이스에서는 이게 빠지면 다시 올라 이러면 믿지 마시고 잽싸게 그 재무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유보 부채비율은 대충 알 거니까 부채가 많이 걱정이 많았겠죠. 근데 이 회사가 그러면 잘못됐을 게 장부 가치가 얼마인가? 고정자산이 얼마인가? 고정자산 포함된 BPS 뭐 BPS가 한 2만 원 가치가 있어. 15,000원 가치가 있어. 주가는 2만 원에. 그러면 이 회사 그동안에도 나는 15,000원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뭐 유보도 뭐 한 500% 있고 부채비율 한 50%니까 뭐 이 악재 그냥 한 시간 좀 걸리면 버티면 되겠다. 첫째 부도 리스크를 따져보세요. 그리고 부도 리스크가 없으면 일단 한숨 돌리세요. 뉴스 듣지 마세요. 뉴스 뭐 참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악재의 파급 효과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 기업이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이제 도덕적 해이 혹은 뭐 횡령 뭐 이런 것 때문에 터졌어. 이게 그 횡령도 직원 횡령은 괜찮아. 오너가 횡령은 또 안 돼. 횡령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오너가 횡령한다는 거는 회사에 자신 없이 횡령한 거고 직원 횡령한 거는 회사에 돈이 많아서 횡령한 거야. 저것도 따져야 돼. 그러면 요거는 뭐 어떤 그 기업의 내부 통제 문제 혹은 오너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외국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외국인이 걔네 당연히 팔겠죠. 일부 팔겠죠. 외국인은 그런 문제가 터지면 일정 부분 팔게 돼 있어요. 규정상. 그러면 요 정도 수량이면 한 10% 15% 정도 떨어질 것 같다. 회사 이익은 나고 좋은 회사니까 업황은 좋으니까 그러면 부도 안 나고 업황 좋고 유보는 없고 뭐 전망 괜찮고 이러면 좋아. 그러면 20% 떨어진다 가정하고 내가 100주가 있으면 그 20주 팔아버리겠어. 손해보고 20%. 왜? 70주가 7, 80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럼 내가 왜 20, 30주 파느냐? 내가 그걸 주식 좀 팔아놓으면 내가 예상한 떨어져서 기분이 더 떨어져 견딜 수가 있어. 그래 나는 이만큼 팔아놨으니까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팔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고 이게 설령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게 터지면 회사 몇 달이 켜. 근데 온전히 오늘 날 10% 올랐어 그 다음날 그러면 있는 거로 만족하셔야 돼. 아 이게 올라가서 좀 본전되니까 20% 30%한 거는 15% 20% 깨진 건데 전체 금액 중에서는 2, 3% 깨지는 거지. 그쵸? 자 이제 한글 컴퓨터 강의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컴 강의하고 증권주 강의하고는 오늘 수업 끝날지도 몰라요. 그럼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게 요번에 터진 그 코인 나도 뭐잘 몰라요. 코인 때문이니까 차남이 그 뭐 시력 받고 그거는 여러분들 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다 3년 전,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제 그 누구나 다 판결되는 거 다 알고 있었고요. 차남이 구속이 신형 살 거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몇 년, 2, 3년 전에 그 김상철 회장은 무혐의로 나왔으니까 대부분 다 노출된 악재고 그래서 주가가 15,000, 4,500에서 주다가 최근에 35,000원, 8,000원 왔다 갔다 이 회사가 이제 흑자가 나기 상당히 이제 외국인도 막 8% 사고 이제 이렇게 하나의 주목을 받는 주식이 하나였죠. 소프트웨어 강자니까. 근데 이번에 갑자기 김상철 회장님 구속수가 떨어진 거야. 구속수사라는 건 수사를 해보면 또 하겠다는 거야. 구속해서. 뭐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거 제가 알면 좋겠어요. 뭐 또 무혐의 될 수도 있어. 무혐의 됐으니까.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아들은 뭐 당연히 알잖아. 실형받은 거고. 근데 그 2년 전 앞에니까 뭐 반영돼. 그거 다 지나간 2년 전 거를 뭐 지금 똑같은 말 또 하는 거 무슨 그런 의미가 없죠. 다 그거 결산 2년 전에 한 거고 그거 계산해서 주가가 올라간 건데요. 뭐. 이번에는 돌발 악재죠. 회장님 김상철 회장이 끝난 악재가 리바이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대응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어떻게 성장하고 이익이 얼마나 났고 이제 이게 보면 알죠. 작년까지 그런 일들을 적정놨다가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최근에 외국인이 8% 샀고 연기금이 사고 있고 기관이 사고 있고 막 그랬었어요. 최근에 안 샀지만 그래서 외국인이 8% 들고 있고 뭐 제목은 여러분 어디 가도 그럴 거예요. 뭐
또 버는 회사다. 전망 좋다. 뭐 레포트 들어가서 추천도 많이 하고 실제 순이익은 더 늘 거예요. 왜 다들 다 는다고 레포트 나왔으니까. 그 김상철 회장의 그 딸 김현주 딸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컴의 대표를 맡으면서 부실 기업을 정리하면서 잘 되는 뭐래서 디바이스 클라우드 사업과 여러분들 한컴 거다 쓰잖아요. 컴퓨터 이쪽에서 흑자를 많이 내면서 2, 3분기 금년에 상당히 실적도 좋고 가파른 신장을 하면서 이 부실 기업을 정리하면서 재무 안정성과 여러 가지를 한고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알아본 바에 하면 상당히 경영력 인정받는 그런 대표로 평가받다 보니 연기금 기관 외국인이 8% 샀어요. 많이 샀죠. 비싸게도. 그들이 다 분석한 거죠. 그래서 BPS도 뭐 옛날에는 굉장히 근데 지금은 BPS도 한 장부 가치가 15,000원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부실주는 아니에요. 자, 이제 일단 내가 1번 항목. 부실주는 아니구나. 그래서 일단은 넘어갔어. 두 번째로는 그럼 우량주냐? 아닙니다. 국내 1위 업체고 그 업계에서는 이름은 좀 날리지만 세계 나가면 명함을 내밀 수 있나 없나는 저도 모르겠어. 국내 1등일 뿐이지 이게 우량기업 같으면 제가 여러분이 방송하죠. 위기는 기회다. 음악과 찬스다 라고 얘기했죠. 국내 1위고 그냥 좋은 회사인 것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그 정도 기업은 된다는 것 뿐이지 이게 뭐 음악과 찬스 종목도 아니고 이게 또 뭐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국내 1위 그냥 좋은 기업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포트폴리오 내가 어떻게 이거를 대응 여러분이 얘기했죠? 대응하면 될 것이냐? 내일 여러분들과 통화하시면 몇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주식에 취하다 보니까 오바로 좀 더 산 부자가 더 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 포션대로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2만 원부터 2만 1,000원, 2만 1,800원 사고 2만 5천원 산 것도 사실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2만 1,000원, 2만 1,000원 샀는데 제가 1억 있다 가정할게. 근데 내가 30% 샀어. 좋게 보고 2만 원, 1,000원부터 이제 2만 5천원에 샀어. 좋게 보고 그래서 3만 원짜리 못 팔았어. 올라가니까. 근데 꺾일 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어 그냥. 또 이게 취해갖고서 저도 못 팔았다. 저도 저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도 알면 또. 저도 사실은 꽤 많이 갖고 있어요. 거의 한 80%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자산의 30%를 가정할게요. 30% 가정하면 이게 만약에 20, 30% 떨어지면 구자의 데미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 중요하잖아. 손해보다 할 수 없어. 한 2만 3천원대 정도가 제 평균 단가예요. 평균 단가. 먹었는데 또 샀으니까 계속. 평균 2만 3천원인데 평균 2만 3천원, 2만 5천원 떠나서 저는 10% 줄였습니다. 3만 원짜리 못 팔아고 아깝다 할 수 없어. 저는 10% 줄였어서 포지션 20% 만들었어요. 포지션을 20% 만들었어. 왜냐하면 예측입니다. 그럼 주가가 10% 더 떨어졌어. 저한테는 전체 자산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2% 더 전체 자산이 2% 더 떨어지는 거야. 나는 주식을 70% 들고 있어. 그리고 6개월 또 살 수 있어. 올라가면 있는 거 올라가서 그냥 복구가 더 지금도 충분히 더 수익을 낼 수 있어. 떨어지면 살 수도 있고. 왜 살 수 있냐? BPS가 장부 가치가 15,000원이냐. 그러니까 성장 가치가 15,000원 가치 있는 거야. 15,000원까지 안 가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다만 현재 일하는 악재가 이제 얼마큼 걸릴 것이냐. 이 기스가 오늘 리스크. 부자지간에 이제 바보지는 한잔 하는지 몰라. 구속수사하면 안 하면 그냥 또 올라가겠지. 안 하면. 근데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했어요. 만약에 회사가 좀 부실하다면 저는 여러분들 카톡 할 거예요. 다 파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다 파세요. 근데 나는 전체 자금 20%밖에 안 돼요. 나 1억이면 2천만 원밖에 안 샀어요. 그러면 그분은 갖고 계세요. 20% 내 자산이 20%인데 10% 더 떨어졌어. 그럼 2% 더 떨어지는 거잖아. 2%. 그렇죠? 내 자산이 20%만 갖고 있고 그리고 시간 싸마세요. 1억에 20%면 2천만 원 벌고 한 4, 5개월 못 버텨요. 그래서 조용해지면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무 구조와 성장 책에 다 나와 있는 거 공부해 보시면 알잖아. 그렇죠? 그러면 성장 있는 게임이니까 견디겠는데
그거를 몰빵을 다 들고 있어. 많이 들고 있고 밤새도록 뉴스 들어. 밤새도록 뉴스에서 뭐 오늘 있고 막 그러면 그 버티겠습니까? 그 버티겠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 책 한 번 더 보고 냉정하게 그 김현수 대표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거 더 분석하세요. 자, 터진 건 터진 거고 작년 오세훈 터졌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분 한 말. 여러분 20-30%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10%도 팔려면 안 했어. 왜?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성장성이 있고 이익이 많이 나는 게 이익이 꾸준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한 30만 원 이야기했어요. 시간이랑 30만 원 가치가 있다고. 30만 원 가치가 있다. 설령 첫날 거래 풀리면 그때 5개월이고 이게 풀리면 외국인은 팔 거다. 왜? 그런 내부 통제의 그 관리 부족으로. 그거 견딥시다. 그래서 제가 팔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거 30%. 근데 뚜껑을 5개월 뒤에 열어보니까 30% 하락 안 했어요. 한 15% 하락하고요. 일주일 뒤에 복구했습니다. 올라가 바로 19만 원 갔어요. 한 두 달 뒤에. 근데 그건 19만 원 한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실적이 자꾸 너무 좋게 나오니까. 저도 그렇게 한 6, 7개월 걸렸지 않았는데 의외로 빨리 19만 원 갔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자꾸 너무 좋게 나오니까. 그래서 19만 원에 이제 뭐 외국 기업이 인수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장모님이 계셔서 안방에서 지금 강의하다 보니까 좀 덥네. 에어컨 틀어도 덥네요. 몸이 좀 허해진 것 같아. 하여간 뭐 이번에 한컴이 예상의 그 오너리스크가 터지면서 재작년에 그 오스 임플란트 기억이 뭐 그전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오스틴 같은 경우는 정말 그때 지금보다 더 크게 뉴스에서 보도됐죠. 여러분들이랑 통화한 분도 굉장히 많고 뭐 제가 70-80명 분과 통화한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매일 내 카톡에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여러분들 되게 편하게 보유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거래가 풀린 건 알고 있었어요. 몇 달 뒤에. 왜냐하면 회사가 워낙 성장성이 이익률하고 BPS가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하게 보유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내부 통제의 미비라든가 이런 오너의 불신, 그때 또 오너가 또 뭐 나쁜 사람이다 뭐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얼마큼 팔 것인가 사진 않아요. 그런 일이 터지면. 저는 그래서 한 15% 정도는 하락을 20% 하락을 예상했고 저는 불안했어요. 주식이 많으니까. 물론 뭐 저는 다행스러운 게 저는 이제 뭐 7만 원, 9만 원, 뭐 10만 원, 또 설령 13만 원 사신 분들도 한 60%, 50% 먹고 다시 산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쉬움은 없었지만 또 먹었던 고기를 놓치면 아깝잖아. 그래서 저 역시 거래 풀리고 그 주식을 못 샀어. 왜 못 샀냐 그러면 그거 4, 5개월 또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래서 거래 풀고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이상없이 올라갈 거다. 근데 제 예상보다 빨리 올라갔어요. 예상보다 빨리 이제 회복돼서 이제 오히려 12, 13, 14, 15, 10 외국인이 한 그때 20, 30% 팔았죠. 그걸 누가 소화하더라고. 회사가 좋으니까. 외국인도 한 반 팔더니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19만 원까지 또 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 그거는. 근데 또 그때 코스닥이 좋았어. 근데 또 하필 또 누가 또 들어서 인수해 가는 바람에 19만 원에 18만 원, 아마 여러분들 17, 18만 원에 거의 파신 걸로 알고 있어. 팔고 더 올라갔지. 근데 역시 고통을 받다 보니까 4, 5개월간의 그 기량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못 샀고 여러분도 못 사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편하게 보였을 거고 수많은 여기 거의 다 사셨죠 여기. 예. 저랑 통화하신 분들 한 많을 거예요. 정말 즐겁게 보이지는 않지만 편하게 보여 하셨을 거예요. 왜? 그 4, 5개월간의 거래 정지 기간을 이렇게 편하게 보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갖다가 고민하면 여러분 다른 주식도 못 사요. 그래서 멘탈 자체는 제가 충분히 지켜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 한컴과 이제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틀린 케이스죠. 오스템은 그때 우리나라 업계 1위였고 이익을 이렇게 이만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었고 이제 한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떠오르면 상당히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막 좋아지는 찰나에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뭐 기업 가치는 여러분도 알잖아요. 숫자가 찍히잖아. 숫자가 찍힌다는 말 아시죠? 기본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 8% 연기금이 사고 기관이 샀는데 최근에 열흘 동안 보니까 기관이 연기금이 사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33,000원까지 33,600원 우리가 사고 나서 거의 50% 수익이 났는데
그때 또 신용이 또 많이 들었어. 개인들이 또 올라가니까 쫓아갔겠죠. 그래서 지금쯤에서 그 노계산 부자들이 담보 부족이 날 겁니다. 깡통 부자들이 깡통이죠. 포트폴리오 한 사람은 괜찮은데 안 한 사람은 이제 또 한 방에 훅 갑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암만 좋은 게 30% 이상 하지 말라. 30% 사신 분은 주가가 만 원가 담보 부족이 안 나는데 33,000원, 31,000원에 3만원 신용을 풀베팅한 사람은 목요일부로 담보 부족이 납니다. 금요일부로 매물 나왔죠. 나올 수밖에 없죠. 깡통 부족이. 제가 말한 깡통 한 방에 훅 간다. 근데 제가 사실 오센과 똑같은 케이스야. 이상 없다. 시간이 걸리나 얼마까지 떨어지나를 예상해 봤어요. 신용 매물 나오니까 이제 올라가지 못할 거다. 이 도덕적 해이, 물론 개편난 건 아니지 옛날 거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과연 그랬을 때 기관 외국인들이 오셈을 팔았어요. 실제 거래 풀린 날. 또 매도가 나왔을 경우 제가 18,000원까지 문을 열어놓겠다. 그리고 시간은 한 5, 6개월 잡겠다. 저는 좀 수비적으로 한 거예요. 그 전에 올라갈 수도 있어. 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바꿔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금요일 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약속된 모임이 있어서 놀러 왔는데 참 잘 놀러 간 것 같아. 놀면서 제가 또 사실 목요일은 또 오스텐같이 또 당했구나. 당한 것보다 또 이런 게 나오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안심시키냐, 어떻게 하면 또 이거 리스크 관리 하나를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2만 원에서 출발해서 올라간 주식이니까 비중이 30%는 저는 10% 파는 거 찬성입니다. 왜 10% 파느냐? 20% 후회하면 내가 견딜 수가 있어요. 3, 4개월, 5개월을. 만약권인 사람들은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볍게 올라가면 내가 있는 게 여러분들 비록 평균가가 2만 3, 4천 원, 높게 사서 2만 5천 원일 거예요. 싸게 사서 2만 2천 원, 3천 원이고 20% 보유하면 느긋하죠. 뭐 5%, 10% 더 떨어져도 관계없고 외국인 기관이 안 팔면 다행히 뭐 주가 안 빠지고 또 기다가 나중에는 올라가겠지만 올라간다는 말 안 할게요. 저는 올라간다고 보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혼자서 별 생각을 뉴스 신문 보고 별 생각을 다 할 거라 오스인 프런트처럼.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 일부 정리하라. 근데 수량이 작은 사람은 그냥 가져가라. 6개월 정도 18,000원까지 열어놔라. 물론 안 올 수 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열어놔라. 바로 그런 뜻으로 말한 거고요. 하지만 리스크보다는 잘못될 염려는 없다. 그럼 왜 잘못될 이유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논쟁을 하고 언제쯤 올라갈 거라는 건 제가 확신할 수 없어요. 저는 한 4, 5개월 정도 잊혀질 때를 보고 또 김상철 회장님이 또 저번처럼 무혐의로 나와버리면 뭐 또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건 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 열어놓고 우리는 또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한국 컴퓨터 하나 제가 분석을 하고 산 건데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또한 분석을 할게요. 만약에 성장성이 있고 잘 되는 과정이었지만 제가 여러분 누누이 얘기했죠. 대한민국에서 알아들리는 기업이지 외국 나가서는 명함을 내밀 수가 아직은 없지 않나라는 그 정도 회사예요. 좋은 회사다. 하지만 훌륭한 기업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회사가 나쁜 저는 좋은 회사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회사를 좀 하나하나 우리 경영자가 지금 부자지간에 이제 뭐 코인을 했느냐 아들은 했어. 아버지는 결부된지 아닌지 나도 몰라요. 결부 때 가정을 하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안될 확률이 많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1차 무죄 받았으니까 내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내가 이쪽 편을 드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냉정하게 얘기해야 돼. 법정 구속 수사한다는 거는 뭔가 있으니까 법정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까지 생각하고 지금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표이사 김현수 대표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근데 뭐 가족이 좀 사실 부자지간에 참 안 좋아. 그건 솔직히 나도 도덕적 해가 있다 생각해. 아들내미가 말이야, 코인 투자해서 말이야, 땡겨 먹고 말이야, 뭐 물어내고 말이야. 그것도 아버지가 겨우됐다면 진짜 참 경영자로 사질이 없는 거지. 장사꾼이 장사만 하고 주식인 주식만 해야 되는데 무슨 코인하고 자빠지고 있어. 김현수 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여자가 이현재 대표이사를 지분은 작아. 지분은 1%인데 실제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금융 투자 회사는 그 주식 9%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식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
김현수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그 한국카피탈가 그 13,4천에서 그 지겹게 기던 회사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달리 보는 거야. 왜? 부실기업을 돈 안 되는 기업을 매각 정리하면서 잘 되는 쪽으로만 지금 세팅을 갖춰가면서 회사가 되게 액티브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이제 안 되는 기업을 정리하면서 상당히 평이 좋았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2만 원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38,000원도 갔다가 또 2만 원 갔다가 또 33,600원 갔다가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김상철 회장의 지분은 다행히 없어요. 없고 그 지분을 이제 없으니까 이제 사실 회사랑 관계가 없다고 김현수 대표가 얘기하는데 관계는 없어도 그래도 가족이잖아. 관계가 있다라고 봐요. 없어도. 그래서 그런 걸림돌이 있는데 회사랑은 별 그렇게 법적인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뭐 대표 김현수 대표의 체제로 벌써 2년 움직였으니까 다만 그 그룹에 대한 오너에 대한 자질 문제가 거론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실적이 좋아지고 부실이익을 뭐 한컵 했으면 어쩌고 뭐 판다고 또 매각 또 1,000억 내놨고 될 거로 보는데 또 지금 약간 이것도 연기될지 모르겠는데 실적이 지금 제가 뭐 그게 탐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랑 에포트를 보고 또 물어보니까 실적은 다들 좋을 거로 예상해요. 그래서 많은 증권사가 이주를 추천을 했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추천을 많이 하고 실제로 샀고요. 기관들도. 그래서 현재 제가 들리는 정보에 하면 한컴 같은 경우는 실적은 3분기도 좋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BPS 흔히 말하는 정부의 청산 가치도 15,000원 가치가 있으니까 이 정도 리스크 갖고선 저는 뭐 그렇게 뭐 시간이 문제지 BP 기본은 돼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주가의 폭락은 예상하지 않는데 저의 생각은 막 이게 엄청나게 좋은 이상 아니니까 올라가는 기업이니까 제 예측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나중에 몇 달 뒤에는 또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회사가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또 최근에 그 아직은 외국인이 안 팔더라고 다행히. 그렇게 외국인이 안 판다는 건 또 사게 되면 이게 정말 흔히 말하는 위기가 기회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직 훌륭한 기업이 아니라서 이 위기를 내가 기회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유보하는 쪽으로 보고요. 현재 저희는 수량이 만약에 30%신 분은 10% 줄였다고 저한테 카톡 오고 문자 오신 분은 제가 그랬어요. 잘했다. 나머지는 그냥 가져갑시다. 또 통화하신 분도 있고 수량이 작으신 분은 제가 그냥 스테이 하라 그랬고 포션에 뭐 10%는 아니 10%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시간 끄십시오라고 하고 있고 좀 20, 30%이신 분은 내가 한 5%, 10% 줄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멘탈 약하신 분들 또 이렇게 2만 2, 3천 사신 분들은 데미지가 없잖아. 한 먹고 또 사신 분이 있대. 그런 분은 제가 반 팔아도 된다 그랬어. 먹은 게 있으니까 잘라도 손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아삭다 생각하고 편하게 반만 가져가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토탈적인 제가 그 상담은 가져가되 견딜 만큼 가져가고 대응의 자리로 가는 거다. 물 타시는 분이 물 못하게 했어. 왜? 올라갈 때 삽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현재 한컴 같은 경우, 한국카피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현재 신장하고 있고 향후에 좀 신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상철 회장님이 지분은 없지만 김현수 회장의 지분이 토탈 그 자기 계열사 그 창출사까지 합해서 한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김현수 대표가 지분을 늘리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이런 일이 떨어지니까 지금 합갈 경영권을 또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게 매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외국인이 8%를 최근에 많이 샀죠. 다 높게 산 겁니다. 그들이 안 판다면 아마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원래 저희가 3만 원 예상했었잖아요. 근데 더 높은 가격도 나중에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왜냐하면 국내에서 1등이고 우리가 AI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키워야 되는 그런 한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는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 회사는 또 새로운 걸 제시할 수 있고
또 김현수 회장은 또 이거를 도덕적 문제 회의로 인한 가족 간의 어떤 그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분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간만 좀 더 끌어준다면 이 포션이 20% 정도이신 분들은 충분히 기다릴만 하고요. 기다리면 또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수익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컴퓨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한 건 아닌데 우연찮게 이게 터대다 보니까 제가 오늘 바로 수습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OCM 플랜트도 횡령 사건 나서 제가 한 달간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카톡 보낸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옛날 사례 들어가면서 훌륭한 기업은 악재가 나도 회복한다는 설명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훌륭한 기업이 아니라 좋은 기업인데 주가 향방을 예측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현재의 포션을 가져갈 겁니다. 가져갈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체 자산 중에 한 20% 정도, 23% 정도, 30%에서. 저는 이제 만약에 또 나중에 또 좋아지면 저는 30%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채우기 힘들 거예요, 멘탈이. 저는 아니면 팔아 치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문제지, 여러분들 이거부터 다른 코스닥처럼 뭐 10분의 1, 20분의 1 되는 그런 기업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주가가 뭐 오른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내린다고 좋아하지도 마세요. 그냥 이까지, 2만원까지, 2만원 안 깨지면 기다가 지가 가치 평가받겠지라고 실적은 저는 100%는 아니지만 저는 좋아질 거로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유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카톡으로 글 남겨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신 분 일부 조금 이제 지분 많다 파신 분 조금 파셨을까 다 파신 제가 알죠. 조금 파신 분은 올라가도 그럼 만족하세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거나 대응, 자나깨나 대응 원칙대로 30%는 5%, 10% 정리해서 왜냐면 먹은 게 있으니까 뭐 싸게 사는 거 그 정도 본전에서 생각하면 되지 뭐. 이게 그래서 가지고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 코스닥 같으면 올매도인데 그나마 좋은 기업이니까 이렇게 하고 희망이 있는 종목이고 리스크가 없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정 부분 정리하신 게 맞고요. 보유 자산이 20% 미만이 혹 10%, 15%는 그냥 가져가는 게 맞아요. 10%더 떨어져 본들 내 전체 금액이 2%더 떨어지는 거야. 데미지 없는 거죠. 생존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이런 사회적인 이 회장의 그게 좀 밝혀지고 나서 또 그때 또 해석을 해야 되겠죠. 2년 전에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저는 모릅니다. 원래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석하면 또 나 위주로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게 내 위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빨리 이거 하다 보면 이것만 하다 보면 또 밤새도록 이것만 강의하니까 또 이거 뭐 차차 또 물어보시면 계속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미국 금리나 그다음에 코스닥 폭락, 또 반도체 소보장주의 하락이 궁금하실 거예요. 반도체 이렇게 좋은데 왜 금리가 떨어진다는데 왜 이렇게 기술주가 떨어지냐라고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한 2달 전부터 잡주 코스닥 접근 금지, 반도체 소보장 하지 마라. 저 양반 참이 금리가 되면서 반도체 왜 저럴까? 거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나 저는 95% 이상 한다고 생각합니다. CPI가 좋게 나와도 해야 되고 나쁘게 나와도 해야 돼요. 저는 그냥 한다고 생각해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다고 해야 돼요. 미국이 파월이 바보가 아니라면 금년에 금리 인하합니다. 그럼 우리 한쪽으로 볼 때 금리 인하면 주가 호재니까 기술주가 또 올라가야 되고 반도체 기술 반도체 또 올라가야 되는데 왜 거꾸로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만약에 미국에서 좀 금리 일찍 했더라면 주가는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는 뭐 아직까지 미국 경기 좋아요. 하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나 이런 실업률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썩 좋게 나오지 않아요. 뭐 경기 좋아요. 전반적으로 좋은데 빅테크도 올라가서 위에서 허덕허덕하고 있고 고용 지표가 약간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 제 느낌. 그러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상황은 똑같은데 보는 시각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금리 인하가 좀 경기가 이제 실업률이 늘어나고 고용지표 안 좋으니까 미국에서 겁먹고 지금 하는구나 경기가 위축되나 보다 라고 해석해서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6개월, 한 6월이나 6월쯤에 했으면 경기가 정말 집회 좋은데 하는 거니까 경기 연착륙을 위한 저금리, 금리 인하가 되는 거지. 그쵸? 경기 연착륙을 위한 금리 인하는 호재가 되는데 경기 불안에 대한, 고용지표 불안에 대한 경기 인하는 경기 불안을 우리 의식하기 때문에 주가는 못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주가는. 못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알잖아. 그 경기 나쁘면 미국에서 금리나 계속하면 결국은 올라가잖아. 금리나 한 4-5번 하면. 처음에는 떨어져. 두 번째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올라가잖아. 금리나 효과가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미국의 금리나 정책은 항상 경기가 나빠질 것 같을 때 했었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그리고 올라간 거죠. 옛날에 파월이 아니라 옛날에 그 미국의 그 금리나 할 때는 누구냐, 폴 볼트가 있을 때 미국 주가 반토막 났다가 몇 년 뒤에 그 3-4배로 올라갔죠.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때 금리 인상에 폭락하고 금리 인하 처음 할 때는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2-3번째부터 그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맞물려서 간 거죠. 근데 이번에 첫 번째 금리 인하는 해석의 차이인데 경기 불안으로 인한 고용지표의 악화로 인한 금리 인하는 결코 호재가 아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도 금리 인하하죠. 미국 한번 따라하죠. 한국은 되냐? 한국 오른 게 없잖아. 오른 게 없는데 떨어질 게 뭐가 있어? 그러나 금리 인하하면 원래 부주주의나 코스닥이 유리한데 거꾸로 가잖아.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리 인하인데 지금 코스닥은 많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어. 거꾸로. 바로 이러한 이유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금리 인하가 왜 지금에서 한국은 상관이 없어. 뭐 오른 게 잘 떨어지지. 그냥 코스닥은. 그렇지만 미국한테는 아직 호재를 받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다우지수는 크게 안 올랐으니까 거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기술주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왜 자꾸 얘기하느냐. 뭐 시장이 우시고 그 금리 인하가 우리에게서 주는 기회가 뭐가 있는지 그걸 펼쳐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야 뭐 40년 근무했으니까 증권주가 흔히 미래에셋 증권주가 5만원, NH가 6만원, 삼성증권 10만원 뭐 이렇게 할 때 KB주가 8,000원, 9,000원, 뭐 다른 은행주가 6,000원, 7,000원 했습니다. 왜냐면 은행은 이제 뭐 알다시피 예금하고 예대마진만 받아보고 증권에서는 엄청난 살인적인 수수료를 받아먹었어. 왜? 억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먹었어. 주문할 때마다 환금 하나는 거의지. 그러니까 막 손님들이 사이버가 있기 전이야. 전화 주문하니까 다 전화 주문이야. 그러면 이런 걸 매매하면 50만원, 살인 50만원 수수료 먹는 거, 이거 막 하루에 10번 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뭐 그때 1조씩 벌고 막 그래서 1년에 1조씩. 그러니까 뭐 증권주 6만원, 은행주는 KB주주 8,000원, 뭐 9,000원, 만원 그런 시대가 20년 있었는데 제가 강연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은행주가 한 5만원 가면 증권주는 만원, 2만원 갈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더니 저희 회사에서도 웃었고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말 같은 말을 하세요 그러더라고. 한 번도 증권주를 은행주가 초월한 적이 없어. 은행주가 한 5분의 차이 났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뭐죠? 은행을 갔더니 수표를 출금하는데 돈을 달라 그러더라고. 옛날에 아이브 끝나고 통장 계산할 때 돈을 받아. 그리고 직원이 절반이 주라고 그랬어. 비용 절감한다고. 모든 걸 수익 개념을 바꾸는 거야. 수익 개념으로. 직원이 점포에 반이 줄어. 은행 지점을 줄이는 거야. 그리고 뭐 다 돈 달래. 뻑하면 송금도 돈 달라 그러고 다 돈 달래. 근데 증권회사는 그때 어떤 얘기냐면 사이버 거래가 즉 여러분들 HTS 좀 주문내시죠?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나온대. 그러면 수수료가 6분의 1 줘. 50만 원 받은 게 9만 원밖에 못 받는 거야. 사람들이 집에서 사이버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강의하면서 증권사 수익이 많이 줄 것이다. 그러면 1조 버든에 1,000억 줄면 5만 6만 원짜리가 이제 성장성 없다 해서 뭐 얼마 간단 말은 안 했어요. 많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주를 그때 48,000원에 다 팔았는데 제가 팔고 56,000원까지 갔어요. 제가 팔자마자. 그럼 저래도 팔았어요. 그럼 안 먹으면 보내주면 되지 뭐. 현대증권을 제가 48,000원에 팔았는데 55,000원까지 간다 그랬고 이익차장님께서는 20만 원 간다 그러셨어요. 뭐 저런 그냥 보내주려고 했어요. 왜? 수익 줄 건데 뭐. 근데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사이버가 시작하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현대증권 주식이 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듬해는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사이버 거래 때문에. 그래서
이 증권주가 20년 동안 지금 상당히 힘든 시절을 보냈고요. 은행주는 작년에 고금리 때 아시죠? 고금리 하면 예대마진 는다 그래서 은행주가 고금리 시대건 저금리 시대건 수익이 큰 차이는 없어. 조금 더 늘어 예대마진이.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 KB지주가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8, 9만 원, 9만 원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여러분과 상담할 때 그때 그 기업원이 9,000원, 뭐 8,000원, 만 원밖에 안 했어요. 뭐 8,000원, 9,000원, 잘 가야 뭐 9,500원인데 오늘 그 13,000, 30, 40% 올랐어. 1년 사이에. 별로 오른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은행도 그 8,000짜리 13,000원, 기업은행 14,000원, 8,000원. KB지주 8, 9만 원. 뭐 이익은 원래 나요. IF 끝나고 나서 아니 한참 뒤에 KB지주가 8,000원밖에 안 했어. 현대증권주 5만 원 할 때. 지금 거꾸로 됐어. 근데 이제 그때 고금리 시대고 물론 저금리 시대가 금리 인하에도 은행의 수익은 별로 많이 줄지 않아요. 얘들만 조금 주는 거지 그 수익 기반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금리를 앞으로 인하할 거라고 인하를 했을 때 명분을 어디다 주느냐 저는 증권주에 더 준다는 거죠. 증권주 같은 경우 채권을 많이 갖고 있죠. 채권. 그 금리가 되면 채권의 고금리는 좀 별로 못 벌었는데 저금리가 되면 채권 마진이 커요. 두 번째로는 제가 좋은 거 만약에 죄송합니다. 예, 좋은 거 만약에 이건 참고 들으세요. 이건 자꾸 좋은 쪽에서 하면 안 돼요. 증권회사가 주식만 사고 파는 주식 수수료 수입이 30%가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밑에 조그만 회사들 뭐 감자가 빨고 큰 회사들 25년 동안 채권도 팔고 주식도 하고 그 종합금융회사로 계속 전환한 거야. 예금 뭐 별거 다 해. 펀드 뭐 ELS 채권 환율까지 다 해서 지금 증권회사의 수익 구조를 보시면 옛날에 주식 수수료 수입이 90%였어요. 지금은 30%도 안 됩니다. 즉 증시가 안 좋아도 증권회사는 다른 걸로 이익을 많이 내. 그래서 한 흑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놨어요. 그런데 채권도 많이 해. 근데 금리가 떨어져. 증권 채권 투자 많이 하죠. 그럼 그 마진이 또 클 거라고. 그래서 저금리의 증권주가 수혜를 받을 거다. 명분을 주는 거지, 명분을. 그렇다면 이익이 팍 느느냐? 그거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이익이 는다는 거죠.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이익이 분명히 늘어요, 지금보다는. 왜? 주식이 설령 안 올라가도 지금 해외 주식도 하죠. 옛날 해외 주식 거래도 하죠. 채권도 무지하게 팔아먹었어. 근데 여러분도 근데 뭐 PF 대출 그 문제 안 되느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넘어가겠습니다. PF 대출 문제 되죠? 벌써 2년 동안 대형사들은 벌써 충당금 쌓고 탁탁탁탁탁 수비 형태 갖춰놨어. 삼성증권, NH증권 이런데 벌써 다 수비 갖춰놨어요. 이제 소형사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옛날 동양증권 채권 발표 보도놨죠. 열심히 PF 대출도 했을 거고 좀 있을 겁니다. 리스크가. 대형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비 형태 취해놨어.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좀 공격적 경험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하고 좀 이제 그룹이 약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벌려놔서 조금 리스크는 있어. 하지만 NH라든가 삼성, 한국 이렇게 큰 회사들은요 먹고 살 게 많으니까 수비 형태를 많이 갖춰놔서 충당금도 다 쌓아놨고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이제 기업 분석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별로 없고 금리 인하가 필연적으로 있을 때 금리 인상으로 은행주가 그래도 1년에 한 4, 50% 올랐어. 1년 동안 야금야금. 그럼 증권주는 뭐 제가 4, 50% 올라갈지 10% 올라갈지 200% 올라갈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여기는 제가 저번에 누구한테 그랬죠. 이 카톡에다가 삼성전 38,000원대면 리스크 제로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을 함축시킨 거예요. 리스크 제로라는 게 떼돈 번다는 뜻이 아니야. 38,000원에 사면 손해를 안 본다는 뜻이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요 증권주에 대해서는 이제 종목별로 분석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큰 흐름을 금리 인하 뭐 그럼 주가가 추천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뭐 올라간 게 있어 떨어지지. 떨어진다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떨어지겠죠. 흔히 말하는 바람몰이 한 것. 우리 항상 강의 때 했죠. 바람 탄 것들. 지금 축풍낙엽이죠. 어저께도 카톡들 좀 몇 분 오셨어요. 소부장 반도체 뭐 어떻게 전망하느냐 막 설명했는데 제가 그 반도체는 설명을 누누이 시황 때 드렸습니다. 굉장히 반도체 업황 좋아요. 업황 좋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계속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고금리야. 근데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했어. 왜 올라갔을까? 아, 이제 금리 나니까 알고 미리 올라가. 미국 미리 올라간 거야. 미리 올라간 거야. 반도체가 하이닉스 적자 때 하이닉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 앞으로 좋아질 거 아니까. 그런데 삼성전자를 놓고 보자고요. 디램가가 지금 한 15% 정도 20% 사이 왔다 갔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6월 7월 달도 디램가가 15% 20%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3분기도 지금보다 20% 증가할 것 같아요. 또 엔비디아랑 또 뭐 그것도 납품할 수도 있고. 그럼 누가 뭐래 좋다고요? 그럼 주가는 많이 올라가겠네? 참. 글쎄요. 그거는 뭐 오를 수 안 올 수도 있고. 자,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다만 남보다 리스크가 적겠죠. 그럼 디램이 가가 막 올라갔어. 왜 올라갔을까? 하이닉스 실제 좋을 거예요. 왜 올라갔을까? 여러분 작년 뉴스 보셨죠? 감산했잖아. 감산을 좀 했단 말이죠. 올해 좀 했단 말이야. 감산하니까 수요 공급에서 공급을 줄이니까 수요가 좀 느니까 HBM 느니까 디램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간다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8주익이었던 10조 나버렸어. 더 나버렸어. 왜? 디램가 20% 올랐잖아. 20%만큼 더 올라간 거야. 지금 분기도 또 올랐어. 그럼 3분기 또 실적 저는 12조 이상 난다고 봐. 그럼 남은 주가 더블 나겠네. 아니 돌고 자빠졌네. 그럼 더블이야. 다 예상한 건데.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말자고. 지금 반도체가 미국, 뭐 일본, 대만, 한국이 텍사스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어. 지금 뭐 한 2년 뒤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소부장들이 좀 받았어. 미리 납품할 거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 우리가 미래를 예측이 안 되더라도 예측을 해보자고요. 야 증권회사가 수수료 수입이 사이버되면 수수료 수입이 준다. 아이 다 팔아야겠다. 그 사람 살았어. 근데 저도 강력하게 못했지만 아유 이익실행 20만 원 간대. 뭐 다 증권료 다 더 간대. 갖고 있던 사람들이 거지대갖고 20년째 고생하고 있어. 예측이 틀려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그 많은 공장이 다 지으면 전 모르겠어요. 나는 수요가 그만큼 없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자, 전 세계가 반도체를 굉장히 다 2, 3년 뒤에 공장 완공이 됐어. 그 물량이 나와. 사람이 정말 좋아져서 그걸 다 소화하면 좋은데 소화 못하면 어떡하지? 반도체 소재는 모래야 모래. 원가가 싸. 하이닉스가 100원까지 떨어졌어. 감자를 40대 1 감자를 2번 했어요. 반도체는 투기 사업이에요. 좋다가 확 나빠져. 순이익 80조 났다가 적자라는 게 반도체야. 근데 그 많은 물량을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나는 저 같은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금년에 팔고 안 할 거라고. 더 가면 너 다 먹어라. 나 안 먹을래. 자, 내가 팔았는데 더 갔어. 그럼 너 당신 드세요. 나는 이런 리스크들이 안 할라요. 누가 현명한가? 워렌 버핏이 나는 옛날 나스닥 우리나라 더블 작전 갈 때 워렌 버핏 나는 몰라요. 회사를 우리서 안 할래요. 바보 새끼. 난 바보예요. 정말 바보였을까? 그 사람은 2년 동안 수요하았지만 하나도 걸리진 않았어. 그 수많은 미국의 유명한 전설의 영웅들, 한국의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 현대증권 이런 회사들도 그때 다 먹었다가 따블로 다 뱉어버렸어. 거기다가 다 부도 맞고. 그렇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예측이 틀리더라도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도체를 질문이 많이 들어와 저한테 얼마까지 보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적은 좋으니까 금년까지 좋으니까 뭐 실적이 이런데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일 안전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9만 원, 10만 원 사이 팔고 더 가면 바이바이 너 먹어라.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9만 2천에 팔았더니 9만 5천 원 갔어. 할 수 없어. 그냥 주세요. 살 거 많잖아. 또 우리 증권주도 있고. 그럼 누가 또 근데 왜 소부장은 뭐 30% 50% 따지게 수료가 왜 그렇습니까? 참 웃기네. 이게 사야 돼. 뉴스 오늘 며칠 방송 보니까 한 달 전이더라고. 소부장 재료 사야 돼. 10% 빠졌다고 이게 또 올라갈 거래. 글쎄. 자, 아까 제가 한 말 중에서 삼성전자 감산을 했어. 100개 팔던 걸 이제 90개 판다고 가정해봐. 감산해서 지금 올려. 그럼 삼성전자 돈을 벌지. 디램가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몇십 프로 마진은 엄청나게 20, 30% 먹는 거야. 수량 10% 줄였는데. 그러면 하청업체는 디램 그 하청 수주를 받는 거잖아. 그렇죠? 수주를 받는 거야. 앞으로 증설한다고 올랐는데 실제 앞으로 오다는 줄어서 나오는 거야. 줄어서. 10개, 9개만 해. 그러면 그 중소기업은
매출이 10%, 순이익이 10% 주는 게 아니라 20% 줄 수 있어. 그럼 주가는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근데 반도체 기기가 내년에 정말 나빠졌어. 나빠지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증권회사가 6만 원짜리가 5천 원 돼갖고서 지금 동양이 거는 감자하고 1,000원짜리 감자는 수록합니다. 25년째 지금 헤매고 있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런 업황을 보면서 내가 팔았더니 더 가면 보내주세요. 왜? 그런 악재가 2년 뒤에 도래되는데 항상 주가는 미리 왔다는 거죠. 과거 향상을 했어요. 항상 미리 오고 미리 오르고 미리 빠지고. 여러분들이 느꼈죠? 반도체가 적자인데 주가는 미리 올라갔죠? 금리가 고점인데 주가는 미리 올라갔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아직 저금이 안 했는데. 왜 올라갔느냐? 저금이 할 걸 예상했어. 근데 막상 금리 인하려 했더니 위에 고용지표가 안 좋아. 불안한 거야. 지금 그런 시점이야. 다행히 한국은 올라간 게 없어. 그러니까 떨어질 것도 없지 뭐. 남들 따블라면 우리는 꼴값을 다 떨었는데.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다 하기 힘들 것 같아. 요거를 마지막으로 하고요. 나머지 강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싶고요.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고, 한번 예측해 보고 싶어요. 저희가 포스코 인터와 LX 인터넷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코 인터 할 수 있었고, 2차전지 못 먹었으면 들어가지나 말자.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차가 상당히 한국보다 우수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2차전지에 좀 먹긴 먹었죠, 처음에. 그래서 먹고 나왔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절대 우리 못 먹어서 걸리지 말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권주를 예측하는 거는 제가 1등이라면 안 했습니다. 2등입니다. 2등. 1등이면 3, 4배씩 가잖아요. 10배씩. 그래서 2등이 더 좋죠. 우리는 2등 할 수 있는 걸 예측하는 거야. 예측이 맞으면 2등한 값을 하는 거고, 뭐 못 맞으면 본전하고, 그 뜻이. 그래서 제가 지금은 2등 주시라고 말씀. 1등은 뭐 이러면 알잖아. 1등에 리스크가 있죠. 2등이라는데 2등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한 뭐 단점을 또 얘기할 거예요. 일단 지금 증권회사, 대형사, 저 조그만 건 아니에요. 감자는 거지 안 해. 조그만 회사들은 먹고 살려고 GS로 봐야 4,000원이야, 4,000원. GS 그로발은. 그 다음에 LX가 지금 2만 9천 3만 하고 포스코인트 5만 원이야. 1등과 2등과 3등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어. 증권주도 옛날에 가격이 똑같았어. 비쌌는데 차별화될 수 있어요. 은행도 지금 KB 기준은 9만 원, 기업은행 15,000원, 14,000원. 옛날에 다 비슷하게 요거는 5,000원, 요건 8,000원 했어. 근데 이게 갈수록 벌어진 거지. 그럼 증권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일단 원래 우리가 뭐 증권회사들 여러분 알죠? NH증권 배당을 1,000원 줍니다. 은행금리로 한 8% 금리가 되고요. 삼성증권 약 한 2,500원 줍니다. 은행금리로 5, 6%가 나오는 거야. 뭐 못 줘도 그 정도는 항상 줬어. 2,000원, 2,000원, 2,700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4, 5% 금리 이 배당을 줬어. 왜 배당을 주지? 돈을 많이 버니까 주는 거예요. 못 버는 배당 못 줍니다. 1년에 한 2, 3천억. 영업이익은 3, 4천억 나는데 순이익은 2,500억 정도 나요. 그게 내년에 저는 증가한다고 봐. 삼성증권 IPO 시장에서 원래 IPO가 그 한국종합금융이 제일 강했어요. 그래서 한국금융주가 항상 10만 원, 8만 원 했던 종목인데 아마 내년에 IPO 시장도 삼성이 많이 뺏어갈 것 같고 장기적으로 삼성증권이 거기에 1위 할 수도 있어. 삼성화재가 지금 주가 제일 비쌉니다. 보험주 중에서. 액면분할하고. 왜 그 어마어마하게 100배씩 올랐느냐? 그룹 거 다 받아먹잖아. 삼성 그룹 거. 다 받아먹잖아. 삼성화재 쎄 빠지게 보험 아줌마가 영업하는데 삼성화재 안 잡고 영업해. 그룹 거 다 하니까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삼성증권 같이 그룹이 좋은데 위험한 영업 안 하죠. 그룹이 다 오다가 나오니 그것만 먹고 사는데 무슨 약간 나가서 PF로 팔고 뭐 부실 팔고 직원도 영업도 안 해. 안전하게 합니다. 그게 좋은 회사죠. 일하에서 먹고 사는 기업. 그게 삼성증권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보다 이익은 증가할 겁니다. 삼성증권은 많이 신장할 수도 있어. IPO 시장을 뭐 지자가 잡아먹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글로 가. 좋은 회사라고. 자동으로 가는 거야. 그게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올해 배당률은 5%인데 내년 되면 좀 더 이익이 날 것 같다. 그리고 저금리가 되면 수혜를 더 모을 수 있는 종목이 삼성증권주다. 그래서 증권에 수혜받는다면 우리는 우량주를
하겠다는 거죠. 삼성증권도 주식 수수료 수입이 30%가 안 돼요. 다그 종합금융회사로 인베스트뱅크가 된 거죠. 그래서 주식이 설령 흔들려도 그렇게 수수료 수입이 의존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조그만 회사처럼 막 목숨 걸고 영업만 해도 이익이 나는 기업이죠. 언제쯤 증권주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맞춰보라 그러면 저는 하반기부터 좀 이 지수를 3천을 뚫고 갈 업종이 반도체가 안 돼. 2차전지는 이제 중간시죠. 이거를 이어받을 주식이 전력주, 남들이 아무도 안 볼 줄 우린 전력주였어. 일진전기. 저 20년 만에 그 주 처음 사본 거야. 까멜리온처럼 또 새로운 걸 산 거지. 실적이 수반되면서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별로 없어요. 다 올랐기 때문에. 전력주 반도체. 증권주 하반기부터 저는 충분히 2등으로서의 주도주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때 시기를 말하자면 중하반기가 아닌가.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저는 기술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증권주가 그 대열에 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증권 얼마까지 보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최하 5만 원 가지 않을까. 이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금융지점 이상 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거는 내가 오늘은 좀 늦었고요. 내일 내가 기업별로 해서 왜 장기적으로 삼성증권이 한국금융지보다 비슷하든지 더 비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건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 하죠? 밸류 프로그램에 금융주는 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왜? 행장도 정부에서 임명하잖아. 그런데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NH고 다 밸류 프로그램을 동참해서 거기에 발표를 했는데 삼성증권은 안 했습니다. 삼성증권이 안 했다는 게 좋은 거죠. 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면 보통 10%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은 38,000원대 리스크가 없다. 나 그 38,000원 안 샀으면 어떡해요? 지금도 사시면 됩니다. 이게 겨우 15% 올랐어요. 열흘 동안. 그건 안 사면 할 수 없는 거야. 나는 돈이 없는데 하나 팔고 하나 들어가세요. 이게 일진전기를 여러분 유상증자할 때 기억나시죠? 난리 났죠. 제가 동양에 방송했습니다. 이 유상증자는 호재다. 꽉 먹고 알 먹고 둥지가서 물 떼는 거다. 이게 호재다. 지금은 악했지만 그래서 유상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8,000 받았거든 17,000 받아서 딱 트리플 수익 났죠. 남들과 반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측을 한 사람은 그 수익을 많이 먹을 수 있고 예측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팔아버려 잡아놓고 놓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밸류 프로그램에 삼성증권 발표하지 않았어요. 발표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하 5만 원 정도는 이건 틀려요.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고 내년에 장이 뜬다 그러면 그건 절대 못 맞춰. 올라가는 건 아무도 못 맞춰. 그냥 저는 한국금융지주 정도는 가야 되지. 지금 7만 원 하거든요. 한국금융지주랑 삼성증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내일 다시 한번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비교할 때 LX 인터가 2배 비쌌거든요. 제가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거꾸로 됐죠. 제가 은행주가 더 줘야 비싸야 된다고 했어. 거꾸로 됐죠. 제가 현대그룹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옛날에 부도 났죠. 그런 거 예측을 대우으로 사지 마라. 현대그룹이 대북 사업한다. 조심해라. 그 예측이 틀리더라도 예측한 사람은 현대건설, 한익사에서 감자 안 맞고 살아남았는데 그거 바로 현대 뉴스에서 최고래. 현대그룹이. 뉴스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다 은퇴해서 지금 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일 회장님께서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 제 이야기 100% 동감하실 거예요. 100%. 100%. 그때 다 죽었어요. 저 현대그룹 주식 안 했습니다. 저 은행주 했어요. 물론 은행주 떨어졌지만. 그래서 증권주는 제 예측에 틀리겠지만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친구들과 1박 2일 바람 쐬러 갔다 왔는데 참 재밌게 만나면 옛날 친구들과 재밌게 장난치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참 해요. 어저께 그저께는 이제 옛날 오스틴 인프라 때도 내가 밖에 담배를 많이 폈어요. 세상은 참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데 멀찌까지 떨어져서 저 주식을 어제 사실 놀았지만 한편으로는 주식을 생각해요.
내가 증권시장에 주식을 보는 거랑 놀러가서 주식을 보는 거랑 정말 틀리더라고. 냉정해지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하고 아름다운데 왜 증권시장은 팔다리 잘리고 머리통 깨지고 부상도 속출하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인간은 욕심의 동물입니다. 주식시장이 1박 1, 2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게 1박 1은 2인데 결국 2로 가는데 그 중간에 막 그냥 이상한 것들 난리치고 막 안 살 수 없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1박 2, 2로 가. 2는 맞아. 근데 그 과정이 해답이 아니라 미적분화 엄청 어렵게 계산을 해. 막 수급, 수요, 공급, 그냥 성장성, 그냥 개발한다, 땡긴다, 어쩌고. 결국은 나 이렇게 없어지고 좋은 주식이 올라가는 거 알아.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 KB지주, 좋은 회사지, 무거워 안 해. 근데 그거 산 사람은 5만원 사서 9만원. 80% 먹었는데 저 딴 데 가서 다 뒤졌어. 삼성전자 좋은 회사지. 사놓으면 몇십 프로 먹었는데 저쪽 가서 또 먹었다 다 터지고. 세상은 평화롭고 아름다운데 주식시장은 너무 거칠어. 왜?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워렌 버핏처럼 냉정한 게 필요한 거예요. 모르니까 안 한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게 안 돼. 제가 친구들과 놀면서 숲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세상은 평화로운데 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식하면 평화롭게 돈을 벌 텐데 왜 나는 더 큰 욕심을 부릴까? 수련이 안 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시장의 대응, 원칙 이것만 지킬 줄 안다면 종합적으로 1000포인트 가면 어떻습니까? 대응했고도 리스크 관리했는데 찬스지. 올라가면 뭐합니까? 리스크 관리하라고 왔다 갔다 하면 한 방에 가는데 한 방에 가잖아. 한 방에. 이번에 한국 컴퓨터 5점 산 사람들 깡통났어요. 깡통납니다. 하나마이크로도 깡통나 무부족이고 그 하나마이크로 35,000까지 갔다 33,000원 31,000원 사면 반부족 나와요. 지금 후보장 반부족 많이 나옵니다. 6,000원에서 35,000원 간 걸 잊어버리고 3만 5천 원, 3만 원 더 간대. 6천에서 올라가 반도체가 좋죠. 근데 우리가 내년 후년에도 좋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한 번 더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 하기 힘들 것 같아. 요거를 마지막으로 하고요. 나머지 강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싶고요.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고 예측해 보고 싶어요. 저희가 포스코 인터와 LX 인터넷을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코 인터 살 수 있었고 2차전지 못 먹었으면 들어가지나 말자.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차가 상당히 한국보다 우수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2차전지에 좀 먹긴 먹었죠 처음에. 그래서 먹고 나왔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절대 우리 못 먹어서 걸리지 말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권주를 예측하는 거는 제가 1등이라면 안 했습니다. 2등입니다. 2등. 1등이면 1등은 3, 4배씩 가잖아요. 10배씩. 그래서 2등이 더 좋죠. 우리는 2등 할 수 있는 걸 예측하는 거야. 예측이 맞으면 2등한 값을 하는 거고 못 맞으면 본전하고 그 뜻이. 그래서 제가 지금은 2등 주시라고 말씀. 1등은 이러면 알잖아. 1등에 리스크가 있죠. 2등이라는데 2등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한 단점을 또 얘기할 거예요. 일단 지금 증권회사 대형사 저 조그만 건 아니에요. 감자는 거지 안에 조그만 회사들은 먹고 살려고 GS로 봐야 4,000원이야. 4,000원 GS 글로벌은. 그 다음에 LX가 지금 29,3만 하고 포스코인트 5만 원이야. 1등과 2등과 3등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어. 증권주도 옛날에 가격이 똑같았어. 비쌌는데 차별화될 수 있어요. 은행도 지금 KB지주는 9만 원, 기업은행 15,000원, 14,000원. 옛날에 다 비슷하게 요거는 5,000원, 요건 8,000원 했어. 근데 이게 갈수록 벌어진 거지. 그럼 증권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일단 원래 우리가 증권회사들 여러분 알죠? NH증권 배당을 1,000원 줍니다. 은행금리로 한 8% 금리가 되고요. 삼성증권 약 한 2,500원 줍니다. 은행금리로 5, 6%가 나오는 거야. 못 줘도 그 정도는 항상 줬어. 2,000원, 2,700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4, 5% 금리 이 배당을 줬어. 왜 배당을 주지? 돈을 많이 버니까 주는 거예요. 못 버는 배당 못 줍니다. 1년에 한 2, 3천억
영업이익은 3,400억 나는데 순이익은 2,500억 정도 나요. 그게 내년에 저는 증가한다고 봐. 삼성전자는 IPO 시장에서 원래 IPO가 그 한국종합금융이 제일 강했어요. 그래서 한국금융주가 항상 10만 원, 8만 원 했던 종목인데 아마 내년에 IPO 시장도 삼성이 많이 뺏어갈 것 같고 장기적으로 삼성증권이 거기에 1위 할 수도 있어. 삼성화재가 지금 주가 제일 비쌉니다. 보험주 중에서. 액면분할하고. 왜 그 어마어마하게 100배씩 올랐느냐? 그룹 거 다 받아먹잖아. 삼성 그룹 거. 다 받아먹잖아. 삼성화재 쎄 빠지게 보험화재만 영업하는데 삼성화재 안 잡고 영업해. 그룹 거 다 하니까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삼성증권 같이 그룹이 좋은데 위험한 영업 안 하죠. 그룹이 다 오다가 나오니 그것만 먹고 사는데 무슨 내가 나가서 PF를 팔고 뭐 부실 팔고 직원도 영업도 안 해. 안전하게 합니다. 그게 좋은 회사죠. 일하에서 먹고 사는 기업. 삼성증권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보다 이익은 증가할 겁니다. 삼성증권은 많이 신장할 수도 있어. IPO 시장을 뭐 지레가 해서 잡아먹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글로 가. 좋은 회사라고. 자동으로 가는 거야. 그게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올해 배당률은 5%인데 내년 되면 좀 더 이익이 날 것 같다. 그리고 저금리가 되면 수혜를 더 모을 수 있는 종목이 삼성증권주다. 그래서 증권에 수혜받는다면 우리는 우량주를 하겠다는 거죠. 삼성증권도 주식 수수료 수입이 30%가 안 돼요. 다 종합금융회사로 인베스트뱅크가 된 거죠. 그래서 주식이 설령 흔들려도 그렇게 수수료 수입이 의존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조그만 회사처럼 막 목숨 걸고 영업만 해도 이익이 나는 기업이죠. 언제쯤 증권주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맞춰보라 그러면 저는 하반기부터 좀 이 지수를 3천을 뚫고 갈 업종이 반도체가 안 돼. 2차 전지는 이제 중간 시죠. 이거를 이어받을 주식이 전력주, 남들이 아무도 안 볼 줄 우린 전력주였어. 일진전기. 저 20년 만에 그 주 처음 사본 거야. 까멜리온처럼 또 새로운 걸 산 거지. 실적이 수반되면서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별로 없어요. 다 올랐기 때문에. 전력주, 반도체. 증권주 하반기부터 저는 충분히 2등으로서의 주도주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글쎄 시기를 말하자면 중하반기가 아닌가.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저는 기술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증권주가 그 대열에 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증권 얼마까지 보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최하 5만 원 가지 않을까. 이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금융주점 이상 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거는 내가 오늘은 좀 늦었고요. 내일 내가 기업별로 해서 왜 장기적으로 삼성증권이 한국금융주보다 비슷하든지 더 비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건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 하죠? 밸류 프로그램에 금융주는 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왜? 행장도 정부에서 임명하잖아. 그런데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NH고 다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거기에 발표했는데 삼성증권은 안 했습니다. 종목을 오늘 뭐 사고 내일 뭐 사고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1번이 아닙니다. 절대 1번 아니에요. 그거는 1, 2, 3, 4, 5번 항목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살다가 주식하다가 악재가 터질 수 있어. 호전이 괜찮아. 먹는 거니까. 터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기본적 분석.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그리고 재무 분석, 수급 분석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 없어지고 좋아진다 그러면 일정 부분만 정리하지 안 팔 수도 있고 내 마음이야.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과거에도 보면 여러분들 알 거야. 뭐 자동차, 화학, 철강 뭐 이게 정유가 얼마나 좋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지금 자동차 빼고는 전부 또 5분의 1 됐어. 영원한 건 여러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같은 거 똑같다고 생각해요. 죽었다 살았다 올라갔지만 여러 번 죽었잖아. 근데 다행히 또 올라갔어. 근데 영원히 반도체는 높게 갔더니 본전해 주더라. 이게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유나 화학이 건설 이게 우량건설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안전한 데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대그룹이 부도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대현대그룹이. 그쵸? 현대건설이 은행에 팔려 넘어가고, 감자 팔려 넘어가고, 하이닉스가 팔려 넘어가고, 현대건설 그룹 중에 다 걸레되고, 도망가, 현대차, 그때는 그 배반했던 그 현대차 그러면 엄청 오르고, 역사는 바뀌고, 바뀝니다. 우리는 첫째가 대형, 둘째가 예측은 틀릴 수 있어요. 이건 또 대형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상식과 원칙. 부실주는 악재랑 무조건 판다. 호스는 살 때 팔 준비한, 떨어지면 판다. 그러면 이번엔 저 잘못한 거 있죠. 한국 컴퓨터가 3만원 받는데 33,000원 갔어. 33,000원 팔면 안 되지. 올라갈 내가 어떻게 알아? 3만원 왜 안 팔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원칙을 안 지켰으니까. 2만원, 22,000원, 25,000원, 4,000원 샀다 이거야. 3만 주면 33,000원 갔다 이거야. 순식간에. 그럼 어떻게 올라가니까 못 팔았다 그러자고요. 원칙대로 안 팔았어. 근데 3만원도 왜 안 팔았어요? 떨어질 때.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미스죠. 후회하고 반성하고 또 고칩니다. 저는 한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정도 수량까지 버틸 수 있고 OCM처럼 충분히 가져갈 정도의 수량으로 조절해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권주에 대한 신념은 변함없어요. 왜냐하면 증권주 당신이 맞힐 수 있어. 대형주는요 어느 정도 맞힐 수 있어. 왜? 큰 회사니까 여러 가지 분석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LG전자 8만원 밑으로 안 갑니다. 뭐 예측 그런 게 예측이 가능하잖아. 증권주가 그쵸 금리 문화 여러 가지 문제 하반기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한 80-90%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삼성증권을 39,000원에 샀어. 안 올라갔어.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원금은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걸립니다. 저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대충 저는 30% 채웠어요. 삼성증권을. 지금 좀 고민돼. 사실 더 사고 싶어요. 뭐 내일 올라가 사는 게 아니야. 사놓고 그냥 한 리스크 없으니까 1년 묻어놓고 싶어. 우리가 고금리가 됐을 때 KBN에 사놓고서 4만원 5만원 사놓고서 1년 버텼으면 많이 못 먹어도 2등은 했잖아. 90% 그쵸? 그 마인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내일 낮에 하고 그리고 저는 내일 외출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굿나잇.